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제 기존 회원님이 문의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재개발 딱지를 사도 되나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TV. 자, 이분은 제 기존 회원이신데 이제 회사를 좀 매각을 해가지고 2, 30억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이제 금융 투자도 하시고면서 이제 이렇게 노후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인데 삼각지역 인근에 용산공원 인근에요. 인근에 초역세권인데 구역은 굉장히 좋은 데였었거든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거기에 재개발 딱지를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입주권을 매입하시는 게 아니라 무허가 건물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What? 근데 금액도 7, 8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되냐, 어떻게 되나 자문을 저한테 구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제 회원이니까 제가 자문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그 구역에 대한 웬만한 대부분의 정보들이 다 모여져 있는 사이트니까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린업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서 구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고 인근 부동산들하고 통화를 해서 뭐 절차도 좀 확인하고 뭐 동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좀 알아보고, 또 뭐 제가 이제 건설사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뭐 다른 분들 현재 이제 건설사에서 그 재직하고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현재 그 구역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드린 결론이 뭐냐면 매입을 하시지 말라, 그 얘기였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주권을 매입을 했을 때는 뭐 입주 자격이 부여된 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 무허가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요, 기준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 가지 핵심이거든요.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지하 방공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사업 초반에는 동의를 얻기 위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걸로 의결이 되면 권리가 박탈이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가치 하나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어쨌든 이것도 이권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인정해주지 말자라고 총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면 입주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7, 8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1980년도 이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항공사진에 찍혀 있다 그러면 총회에서 입주권을 예를 들어서 박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입주권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공사진에도 그 무허가 건물이 없다, 그런 경우에 총회에서 입주권을 박탈을 해버리면 찾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7, 8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던 거죠. 물론 잘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전 재산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 자격을요, 각 시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도 모르고 웬만한 전문가들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 자격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부산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또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한다라고 또 규정이 되어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등을 말하며 그 외의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약간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역의 어떤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투자를 했을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돈을 날릴 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의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단 0.001%의 확률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매입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재건축 재개발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년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과정을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부자 멘토.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개발을 할 건지 어떻게 계획할 건지 먼저 세우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가 오래되고 거주가 열악하니까 동네 분들이 재개발을 요청해서 관할 관청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지역을 이제 지자체장에게 구역 지정을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인데요. 조합이 설립되도록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조합 설립 인가인데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추진위 때는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단계에서 설계나 철거 비용, 신축 비용, 추가 분담금, 사업 비용, 토지 등 추정 분담금 이런 것들을 소유자에게 어느 정도는 계략적으로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이때 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시기가 이 단계에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건축심의. 인허가에 앞서가지고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설계도를 놓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성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계, 디자인 보완 사항 등 건축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단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사업성이 좋고 위치가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은 시공사 수주전이 벌어지죠. 우리 회사에게 표를 달라고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또 물량 공세를 하는 시점이 이 시공사 선정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 시행 인가예요.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정관이나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 군수에게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조합원이 분양 신청 기간과 그 밖의 사항을 집주인과 땅 주인들에게 알리고 또 분양 신청을 받는 재개발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때 이제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조건, 그러니까 분양가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평형대 등을 정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주 및 철거. 이주하는 데는 보통 6개월을 잡기는 하는데 6개월보다 훨씬 보통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잡더라도 보통 한 1년 정도
이주 및 철거하는데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착공 및 분양 단계인데 이 단계도 보통 공기를 한 3, 4년 정도 잡는데 보통은 딜레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단축되는 경우보다는 지연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넉넉 잡고 한 4년, 5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 및 입주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재개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도 하지만 이 한 가지 단계 안에서도 또 세부적인 절차들이 한 4, 5가지 정도로 또 나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도정법에 또 연결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리턴이 많고 수익성이 좋기는 하지만은 중간에 가다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리턴은 많을 수 있지만은 리스크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대신에 관리처분 인가나 조금 안정된 단계에서 들어갔을 때는 안정적으로 사업은 당연히 진행이 되겠지만 리턴은 수익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은 저희 회원님이 그 문의를 주신 그런 그 내용을 토대로 재개발 딱지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